위대한 천재라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똑똑했을 것 같았는데 좀 예, 어렸을 때는 평범한 아이였군요. 네. 예, 그랬던 것 네. 같아요. 그럼 예, 페르미가 이게 천재성을 보이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인가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네. 이 형이 죽습니다. 어, 사고가 있었나요? 예, 이 그림은 네. 페르미가 10살, 14살쯤, 13살쯤 됐을 때 형을 그린 건데, 사실 이게 형제가 이렇게 사이가 좋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형을 그림을 그릴 정도로 좋아했나 네. 보네요. 네. 싸웠을 때, 그죠? 근데 형은 활달하고, 음. 페르미는 좀 내성적이고, 좀 기가 죽어 있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형이 동생 보호하고 미안한데, 이거 8시 약 먹는 타이밍, 이것도 죄송합니다. 돌발견수고. 약은 나중에 먹고 네. 계속 약을 팔겠습니다. 아, 네. 아, 다시 페르미 얘기 들어오면요. 그러면은 그 네. 형 이름이 줄리오라고 예, 예, 줄리오. 나오는데요. 예, 예. 줄리오와 같이 계속 자라던 그 페르미에게 결정적인 계기가 생긴 게 형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형이 하여튼 그 초등학교 고학년쯤 다 큰 다음에 형이 목구멍에 농양이 생겼는데 별 대수롭지 않은 수술이라고 엄마하고 그 누나하고 셋이 병원에 가서 같이 손 붙잡고 가서 수술 받았는데 시술이죠. 수술도 아니고. 네. 근데 막 갑자기 막 의사들이 막 당하고 막 그러더니 마취해서 못 깨나고 그냥 죽었어요, 그날. 마취 부작용이 있었나요? 그거는 모르겠어요. 요즘 이야기로 하면 의료사고. 의료사고겠지만, 그 목구멍을 건드리다가 어떻게 못 깨어난 거죠. 네. 형에게 절대적으로 의지했을 텐데 갑자기 형이 어느 날 그- 사라진 거잖아요. 그렇죠. 네, 다시는 돌아오지 예, 못할 예, 정도로 엄청나게 충격받았을 것 예. 같아요. 그때 이후로 그냥 이 사람이 뭐 말할 수도 없어지고. 근데 제르미가 그러니까 더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고, 그때도 이게 속으로 사겠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게 내색을 안 했대요. 음, 그리고 이 엄마는 형을 더 좋아했대요. 참 활발한 자식이었을 테니까 네, 더 아마 네, 엄마의 눈에 네. 들어왔겠죠. 네. 형을 더 좋아했고, 그래서 이 우울증, 네. 시도 때도 없이 울고 이러다가, 근데 저 같아도 아이가 갑자기 그렇게 사고를 그러니까요. 잃으면 예, 사실 우울증이 올 것 예. 같은데요. 세르미는 이걸 어떻게 극복했어요? 그게 이 사람이 그때 이후로 그냥 입국 다물고 수학하고 물리학 공부만 했다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에서 가장 가까웠던 형이 죽었는데 사실 네, 어린 나이에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요. 그걸 네, 수학과 과학 공부하는 걸로 풀었다고요? 면모는 좀 다른가 봅니다. 네. 네. 그리고 고임시에 네. 베르미가 철도청에 아버지가 근무하고 네. 있는데 철도청 앞에 철도청이 로마 중앙역 역사에 그냥 같이 있었나 봐요. 네. 거기 가서 기다리다가 퇴근하는 아버지 만나서 40분쯤 되는 거리를 이제 걸어왔는데 음. 그때 베르미는 중견 간부였지만 대학을 나온 사람은 아니었고 네. 베르미가 아니고 베르미 아버지 그 아버지 아버지가 페르미. 베르미니까. 네, 아버지 페르미요. 네. 근데 아버지 친구이기도 하고 상사이기도 한 나이가 좀 어린 아미데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음. 아미데이라는 사람이 엔지니어, 그러니까 대학에서 엔지니어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페르미가 이제 이 사람이 수학 잘한다는 거 알고 수학에 대해서 물어봐요. 음. 물어보니까 아미데이가 이렇게 몇 마디 해보니까 얘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음. 이거 얘를 내가 좀 가르쳐갖고 단단히 문제 기반을 좀 닦아줘야 되겠다. 그래서 커리큘럼을 짜줘요. 오. 네, 이 페르미 입장에서는 그 아미데이와의 만남이 굉장히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시기에 멘토를 만난다는 네. 게, 물론 베르미 같은 사람은 워낙 대단한 사람이라서 혼자서라도 잘 헤쳐나갔겠지만, 이게 한 수 위의 사람이 딱 끌어준다는 데는 보통 일이 아니죠. 예, 인생이 사실 형이 죽고 굉장히 그 인생이 어찌 보면 굉장히 인생에서 실망할 수 있었던 그 시기에 아미데이라는
멘토가 있었고 그 네. 멘토와 페르미 수학과 과학을 좋아하는 페르미의 성향이 만나서 아마 시너지를 만들어냈던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그러면 아미레의 관계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한 몇 년, 4년, 그러니까 대학 갈 때까지 아미데이 영향권 안에 있었고, 아미데이가 추천을 해갖고 대학 갈 때는 피사 대학교도 되고, 그다음에 나오죠. 네. 이탈리아 말이라서 제가 폴라 노르. 스콜라 노르말레 슈페리에르인가 뭐 하여튼 이런 이름인데, 그 프랑스에는 그게 있죠. 에콜 노르말이 있죠. 네. 그냥 완전히 엘리트 교육기관이라고 알고 있는데, 나폴레옹이 이탈리아를 잠시 지배했을 때 이 학교를 만들었답니다. 이 학교는 그러니까 소수 정예 기관이고 뭐 몇 명 입학을 안 하고 아마 교수 숫자가 학생 숫자도 더 많은 뭐 그런 기관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다시 말해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최고의 대학이었다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최고의 대학교고 네. 아미데이가 여기를 추천한 거는 그 이탈리아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이 좀 뒤처졌는데 네. 여기에 피사 대학교하고 여기에 수학과 교수들이 엄청난 사람들이 많았대요. 수학 교육을 시키려고 여기를 보냈고 또 이야기 보면은 이 집안 분위기가 너무 어두워서 아들 그 아들 죽고 난 다음에. 장남 죽고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서 페르미가 떠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예전에 원자가족이라는 페르미에 대한 이제 페르미 아내가 쓴 그 책을 읽었는데 거기서 보니까 네. 이 페르미가 이 가장 어려운 이 대학에 입학 시험을 볼 때 네. 교수들을 완전히 놀래켰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예, 예, 네. 예. 그러니까 입학 시험을 봤죠. 네. 봤는데 이게 아마 수학도 있고 물리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 시험에서 이제 답안지를 이 사람이 뭡니까 이게 캔틸레버라 그러죠. 캔틸레버 벽에 이렇게 내민 보의 진동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문제였는데 이게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지금 이야기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베르미가 고등학교 때 수학도 완전히 정통했고 그다음에 그 물리학 논문집 한 1000페이지쯤 되는 거를 다 그냥 통달했대요. 그 실력 그냥 다 쏟아부어가지고 그 답안지가 아니고 거의 논문급의 답안지를 제출했는데 그러니까 네. 이거 교수들이 보니까 이거 뭐 박사학위 논문이냐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이야기 나와요. 얘기도 나온지 모르겠는데 교수가 보고 원래는 이게 뭐 필답고사로 끝나면 네. 면접이 없어요. 네. 면접이 없는데 전무후무하게 이건 전무후무하게 네. 그 교수가 이 교수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야 너 이리 와봐. 네. 그 면접을 했어. 너 이거 네가 쓴 거 맞아? 얼마나 잘 썼으면. 박사는 문급이니까. 네. 네. 그래서 교수 앞에서 자기가 썼다는 거를 이제 구별 시험을 통과를 하죠. 그러니까 교수가 너는 정말 뛰어난 학자가 될 거다. 너 이거는 지금 바로 박사학위 논문으로 내도 될 정도다.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당연히 합격은 했을 거고요. 그 그렇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네. 사실 이제부터가 딱 그 위인전에 등장하는 위대한 천지의 그 필모그래피가 시작되는 그런 순간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러고 보면은 왜 그 페르미는 대학 시절에도 꽤 그 공부도 잘하고 뭐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오히려 어렸을 때 그 우울한 모습은 많이 사라졌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네. 그게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보통 이게 천재들 같은 게 아까 뉴턴 얘기도 하셨지만 네. 뭔가 외롭거나 혹은 세상에서 스스로 이제 자신을 소외시키는 경우를 왜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네. 페르미는 그런 류의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예, 이 사람이 또 그 물리학 수학만 좋아했다는 게 아니라 야외 활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이킹 다니고 등산 가고 뭐 수영하고 댄스 치고 뭐 탁구 치고 뭐 그러니까 야외 활동하고 이렇게 그 심신이 다 건강했던 거죠. 그리고 그 형의 죽음은 그렇게 극복을 하고 친구들 여기는 페르시콘가요? 그 친구하고 극복을 하고
또 아마 그게 반동일 수도 있겠어요. 음. 그러니까 막 장난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땐 되게 얌전하고 내성적이었다고 네. 하고 형이 활발하고 뭐 그런 친구 그런 성격이었는데 형이 죽고 난 다음에 오히려 형이 그 성격이 많이 남았던 것 그 같네요. 이제 네. 생각은 안 해봤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물리학자로서 이제 탄탄대로를 걷는 시작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대학교 때는 이제 교수들이 보고 얘가 이제는 뭐 대학교 들어오니까 벌써 그 대학원 과정까지 거의 마스터한 상태니까 교수들이 수업 안 들어도 탓지도 안 했어요. 이 사람 그냥 도서관에 가갖고 도서관에서 살았어요, 그냥. 사실 교수들 입장에서는 되게 까다로운 학생이었을 것 같아요. 가르치기 되게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제 인정해버린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보면은 바로 그냥 교수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이제 페르미 젊었을 때 사진인가요? 네. 네. 이제 지금 저기 네. 계속 이야기를 해보면 스콜라 노르말레를 그렇게 졸업하고 그 졸업장 들고 이제 로마로 돌아오는데 그때 코르비노라는 사람 그 멘토를 또 만나요. 코르비노는 그 로마 대학교 물리학과 교수고 네. 그다음에 행정의 달인이었어요. 음. 그래서 나중에는 상원의원까지 하고 상원의원 하다가 나중에 뭐 그 장관까지 해요. 이 사람이 페르미 소식을 딱 알고 이 사람을 그냥 바로 그 장학금 말씀해가지고 독일에 보냈다가 괴팅겐 대학교에 보냈다가 네덜란드 로렌츠한테 보냈다가 데려와가지고는 바로 교수시켜서 어디 다른 데 있다가 로마대학교 1926년도 그때쯤 로마대학교 교수가 됩니다. 25살인데요. 네. 아, 대학교 한 22 정도에 네. 졸업하고 1년 반 정도 있다가 교수 됐다가 1년 뒤에 로마대학교 교수가 되는 거죠. 네. 예. 확실히 그러고 보면 페르미가 되게 인복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재적소에서 이분을 알아보고 끌어주는 예, 그런 예, 이제 참, 그것도 예. 뭔가 대가 없이 끌어주는 그런 예. 멘토들이 있었나 봐요. 예. 네. 그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딱 그때 그 시기에 맞는 멘토가 있었고 그랬죠.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연구자이자 교수로서 삶을 시작하게 된 페르미가 가장 먼저 했던 건 뭘까요? 로마 대학교 가자마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를 시작하죠. 네. 이때 이제 그 과학사적 배경을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니까 1900년에 양자가설이 나오고 1905년에 아인슈타인 특수 상대성 이론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재빠르게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는 대학교 교수들은 가르쳤대요. 교수님들이 그냥 얘는 나의 상대성 이론 전문가야 이러면서 서로 막 배우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깨어 있었던 사람들이죠. 예. 그리고 또 그러니까 1915년에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오고 1926년인가 25년에 그때쯤에 슈레딩거, 하이젠베르크 그 행렬역학, 뭐 파동역학, 그다음에 불확정성 원리 막 나오잖아요. 여기에 지금 하이젠베르크 같은 사람은 독일에서 최고의 네. 교수들한테 배우죠. 네. 누구더라?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네. 어쨌든, 네. 그, 닐스 보어한테도 네, 배우고, 네. 예. 종호펠트네. 네. 종호펠트한테 배우고, 종호펠트가 또 재밌는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전부 노벨상 받았는데 자기는 못 받았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조먼필트 교수님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제자들을 정말 잘 이끌어내시느라고 본인의 연구 업적은 네. 사실 조금 모자라지 않나? 네. 뭐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페르미도 사실 얘기하셨듯이 독일에서 가서도 배우고 왔고 그다음에 네덜란드에서 배우고 왔고 하면서 들어왔을 때 당시 왜 이탈리아는 이런 물리학회에 대해서 사실 물리학 분야에 대해서 거의 변방지대여서 그 국제적인 물리학회라든지 솔베이 학회 이런 데 초청 못 받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페르미가 이걸 가만히 보고 있진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는 좋은 사람한테 교육받아서 네. 좋은 업적을 냈는데, 페르미하고 하이젠베르크가 동갑이었나? 동갑이에요. 아까 제가 같은 나이요. 말씀드렸죠. 예. 이제 같은 나이고 하이젠베르크가 빠른 1901년생이고, 페르미가 늦은 1901년생이라 그랬는데, 그러니까 선수는 빼앗겼죠. 이탈리아가 그 독일처럼 그렇게 있었다면 진짜 페르미가 불확정성 원리를 만들어냈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근데 그렇게 되니까 그 후속 연구를 재빠르게 합니다. 네. 재빠르게 해서 상대성 이론도 하고 그다음에 그 페르미 디렉 통계가 그거예요. 그 양자역학 원리가 딱 나오니까 네. 바로 원자는 거의 정리가 돼 버리고 네. 원자 정리되고 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원자보다 더 작은 핵 속으로 들어가는 거. 네. 그다음에 원자가 여러 개 붙은 거. 네. 분자, 고체. 네. 그 고체죠. 응집 물질 물리. 통계 물리학인데 그러니까 고전 통계는 볼츠만하고 뭐 페르미가 아니고 참 아까 맥스웰 네. 이 사람들이 정리를 했고 이제 페르미가 양자 통계 페르미 입자라고 부르는데 전자 같은 페르미 입자가 여러 개 있으면은 전자가 여러 개 있으면 얘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걸 그 정리를 해서 이게 이 사람의 중요한 업적이고 근데 하필 또 디렉도 이렇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생각을 따로 해가지고 발표를 해요. 그런데 디렉이 조금 늦게 발표를 했는데 페르미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해요. 그래서 페르미가 뭐 여기 나오는데 딱딱한 편지어로 너 내 논문을 안 봤나 봐. 아, 그래도 뭐 예전에 라이프랑 그 뉴턴 싸우는 것보다는 되게 점잖은 것 같은데. 그게 학습 효과가 있었던 네. 것 같아요. 그리고 뉴턴이나 라이프니츠는 대단히 뭐 에고가 대단한 사람들이었고 이 페르미도 그렇고 디렉도 그렇고 네. 그렇게 공명식이 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공평하게 같이 하자 이렇게 거죠. 그랬더니 네. 디렉이 몰랐다. 그렇게 해서 디렉 본인이 페르미가 앞에 놔라. 아. 그래서 페르미 디렉 통계가 된 거예요. 네.